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공경에 빠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건가요? 오로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에 의존해야 하는 어두운 고속도로 위, 한 경찰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히치하이킹을 하던 남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Hey bud, got a flat tire. You can help me? 남자는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도로에 발이 묶였다고 했고 경찰에게 제일 가까운 타이어 전문점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했죠. 그런데 Go ahead and go to the front of my car real quick. I'll meet you up there real quick. I'll get. 도움을 주려던 경찰은 말을 끝내지 못했고 남자는 유유히 걸어가 경찰이 있던 운전석에 탔습니다. 그리고 차를 운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로지 한 사람의 숨소리만 들리는 차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2024년 3월 15일 새벽 5시가 넘어가던 무렵 뉴멕시코주 투컴카리 서쪽에 위치한 40번 고속도로에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건 갓길에 차를 주차한 한 운전자가 위험하게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현장에 들려 상황을 살펴보라는 무전에 응답한 건 뉴멕시코주 경찰관 저스틴 헤어 경관이었죠. 그렇게 몇 분 뒤 헤어 경관이 고속도로를 달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 갓길에 주차 중인 BMW 차량 한 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헤어 경관의 순찰차가 바로 뒤에 주차를 하자 차량에선 후드를 뒤집어 쓴 남성이 기다렸다는 듯 나와 순찰차의 조수석 쪽으로 걸어왔는데요. Hey bud, got a flat tire. You can help me? What are you needing? Just a tire. I need a ride to the store. You get me there? Okay, I can get you back to town real quick, but nobody's open tonight. Well, that's fine. I get town. I just haven't come back to get the car. Okay. 늦은 새벽 시간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춰 놀라서 그런 건지 남자는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를 파악한 헤어 경관은 남자를 차에 태우기 전 일단 신원을 확인하고 타이어 상태를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Go ahead and go to the front of my car real quick. I'll meet you up there real quick. I'll get. 도움을 요청하던 남자는 다짜고짜 총을 꺼내 헤어 경관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주려던 사람에게 한치의 망설임 없이 총을 쐈죠. 그리고 순찰차 앞으로 나가 헤어 경관이 타고 있던 운전석 가까이 가던 남자는 잠시 멈추더니 자신이 있는 갓길 근처로 오던 덤프 트럭이 뒤로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트럭이 시야에서 멀어지자 다시 쓰러져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헤어 경관을 2번 쏜 뒤 마치 짐짝처럼 그의 몸을 조수석으로 구겨 넣은 뒤 운전석에 탄 남자. 이윽고 운전자가 바뀐 순찰차는 40번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어디로 향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적막한 차 안에서는 고통을 억누르는 것 같은 헤어 경관의 숨소리와 헤어 경관은 응답할 수 없는 무전기 소리만 들렸죠.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한 건지 운전을 하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남자가 운전하는 순찰차가 312번 마일포스트에 도달했을 때 직진만 하던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더니 이내 차도 다니지 않는 길에 정차했죠. 엔진 소리가 멈추자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다시 운전석 쪽으로 몸을 숙여 뭔가를 꺼내는 것 같았는데 남자가 운전석에서 끌어내린 건 조수석에 웅크려 있던 헤어 경관이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온몸에 힘이 빠져있는 헤어 경관의 몸을 도로 아래로 굴러떨어뜨렸고 다시 순찰차에 올라 그 자리를 떠났죠. 쓰레기처럼 버려진 헤어 경관이 발견된 건 그로부터 몇 시간 뒤 그가 40번 고속도로 현장에 출동한 뒤 5분 동안 무전에 응답을 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통신센터에선 다른 경찰들을 현장으로 보냈고 도착한 헤어 경관의 동료 경찰들은 40번 고속도로에 BMW 차량만 덩그러니 방치된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죠. 경찰들은 BMW 차량에서 헤어 경찰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결국 BMW 차량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Fuck. 961 Norcom, 961 Norcom out 966 off the 311 exit. He's 107, 107. Get all units here now. 311번 고속도로 출구 인근에서 헤어 경찰을 발견하게 됐죠. Here. 961 Norcom, I need a 55 now. 961 Norcom. 동료 경찰은 의식이 없는 헤어 경찰에게 응급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총알이 뚫고 지나간 그의 목에선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Brother, hey. Fuck.
Here, we're here, bro. Keep fucking fighting, brother. We'll be rolling in the Keep fighting, dude. We're gonna be good, brother. We're here. Keep fucking fighting, dude. Keep It's all right, brother. You okay? You're gonna be okay, brother. We love you, dude. You'll be okay. You're okay. All right, bro. 현장에서 응급처치가 끝난 뒤 해역경찰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남은 경찰들은 해역경찰에게 총을 쏜 용의자를 추적했는데요. 유일한 증거물에서 의아한 사실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BMW 차량의 소유주가 남자가 아닌 여자이고 심지어 이미 실종 신고가 되어 있었다는 거였죠. 40번 고속도로에 나타난 히치하이커의 피해자는 해역연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른 아침 뉴멕시코주에 긴급 수배령이 내려졌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던 용의자는 경찰을 쏜 뒤 순찰차를 훔쳐 도주했는데요. 저스틴 해역연관은 발견된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전 7시 12분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했죠. 경찰이 당했다라는 말만으로도 모든 상황이 설명됐습니다. 어느 나라든 경찰이 용의자에 의해 사망한 사건은 커다란 사회적 이슈이지만 미국 경찰은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한 조직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에 경찰이 당한 사건은 거의 어린아이가 납치된 앰버 알람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죠. 경찰이 살해당한 즉시 그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진행되며 해당 관할 내 모든 유닛이 고도의 경계태세를 갖추게 되고 추가적인 경찰 병력이 배치된 뒤 연방기관에도 지원 요청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함장님, 또 다른 피해자가 응급구조사라고 합니다. 용의자가 자신을 도움이 필요한 히치하이커로 속였을 때 썼던 BMW 차량의 소유주가 52세 포네시아 마차도 포레라는 응급구조사라는 게 밝혀지기까지 했죠. 미국에서 경찰과 EMS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같은 사건 현장에서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돕는 브라더후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범죄 사건에서 응급구조사가 피해자인 것도 경찰이 피해자인 것만큼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포네시아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었고 딸인 록시 커리의 설명에 따르면 해역연관이 사망하기 전날인 3월 13일 오후 10시에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 중인 저택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고 다음날 미네소타 여행을 준비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여행 준비 전에 딸의 집에 들를 예정이었지만 포네시아는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자 가족은 실종 신고를 하게 됐죠. 그때 포네시아와 함께 사라진 게 바로 그녀의 2011년식 BMW와 룸메이트의 총이었습니다. 저희는 포네시아를 납치하고 차와 총을 훔친 사람이 15일 새벽 해역연관을 살해한 히치하이커라고 확신한 뒤 용의자를 찾기 위한 수색을 시작했는데요. 용의자가 해역연관의 순찰차를 가지고 도주 중이긴 했지만 저는 순찰차가 눈에 띄기도 했고 쉽게 발각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색 도중 40번 고속도로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곳에서 순찰차를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순찰차는 마치 역주행을 한 것처럼 반대편 차선에 있는 갓길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차량 대시캠에는 그날의 상황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해역연관을 유기한 뒤 6마일가량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반대편 차선을 넘더니 수풀에 있던 나무를 들이받고 멈췄죠. 따로 히치하이커와 관련된 신고라던가 차량이 절도됐다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저희는 용의자가 걸어서 인근에 있는 마을로 도주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순찰차에서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시캠에 남은 용의자의 얼굴을 FBI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회한 결과 The suspect identified as Jeremy Smith. 32세 제레미 스미스는 뉴멕시코주에는 범죄 전력에 대한 기록이 없었지만 포네시아가 살고 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에는 무장강도 미수 혐의를 포함해서 최소 12번 체포됐던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강도미수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고 2015년에 메리언 카운티 구금시설에 수감됐지만 구금 중 탈옥 시도를 해서 7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죠. 하지만 언제나 범죄자가 넘쳐나는 감옥 안에서 상당한 형량 감축을 받은 건지 2013년 12월 1일에 가석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운전자를 납치한 뒤 차량을 훔치고 마찬가지로 훔친 총으로 경찰까지 쏜 그의 대범한 범죄는 하루 이틀 경험을 쌓아 저지른 게 아니었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또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있을지도 몰랐는데요. 15일 늦은 밤 저희는 딜런 카운티의 레이크뷰 외곽에서 포네시아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포네시아는 이미 사망한 후였죠. 그녀의 머리 뒤쪽에는 총상이 나 있었는데 검시관은 그녀가 처형 방식으로 총살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망 시각으로 봐선 제레미는 포네시아의 집에 침입해 룸메이트의 총을 찾아 그녀를 살해했고 시신을 차에 태워 도주를 하다가 중간에 유기를 한 뒤 뉴멕시코로 넘어간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이로써 제레미 스미스가 죽인 사람은 2명이 된 상황.
딜런 카운티에서 포네시아의 시신이 발견되자 뉴멕시코주에서 해역연관이 사망했을 때와 똑같이 전역에선 같은 EMS 동료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추모가 쏟아졌죠. 온갖 매체에선 제레미 스미스를 수배한다는 뉴스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EMS 대원의 살인사건인 만큼 언론 보도가 확대될 대로 확대됐죠. 그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Gentleman that came in, he's an African American. He has a black hoodie with a brown like beanie. Came in and bought some cigarettes, and when I looked at his ID, his first name was Jeremy. His ID came from South Carolina, and it looked just like the guy that shot the officer.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의 한 편의점에서 제레미 스미스가 손님으로 왔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신고가 접수된 편의점으로 향했는데요. 신고를 했던 점원은 한 손님이 담배를 사려고 했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손님이 건넨 신분증엔 제레미 스미스란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What time was he in here? 6:55 to 7:02. 7:02. He left at approximately 7:02, heading northbound on course on foot. 저희는 즉시 지역 경찰에게 연락을 했고 지원팀을 불러 편의점 점원의 증언대로 편의점에서 북쪽으로 나 있는 마을 인근의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Hey, get over here! I made contact and he's behind 3135. Stop running! 뒷마당으로 도망치고 있던 제레미 스미스를 발견했죠. 펜스를 넘어 빠져나간 제레미는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흥분을 한 그가 어디로 튀어나가 총을 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사방에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던 경찰들이 포위를 해오니 총을 발포하기 시작했죠. Right here. 3115. He went this way. He's right here. Stop moving! Stop! 결국 경찰이 쏜 총이 제레미를 맞췄고 바닥에 쓰러진 그에게 경찰은 총을 내려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Alright, let's move up. Don't fucking move, bro. Don't fucking move. Cuff him now. 그렇게 제레미는 총 4발을 맞은 뒤 체포됐는데요. 구조대가 오기 전에 응급처치가 필요해 보였죠. 하지만 Please give me some water. Can you tell me give me some water? I feel like I'm about to pass out. Please. Please. Get the water faucet. The water faucet. Please. Just get the water faucet. 두 사람을 살해한 뒤 쓰레기처럼 버린 범죄자는 정작 자기가 총에 몇 발 맞은 고통은 참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월 17일에 앨버커키에서 체포된 제레미 스미스는 4월 10일 뉴멕시코 주 연방 대배심은 그를 살인 혐의와 차량 강탈 등의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구금된 제레미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영장을 통해 첫 번째 피해자인 포네시아 마차도 포레의 집에 침입한 게 제레미 스미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알려졌다는 거죠. 제레미에겐 공범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30세 조슈아 앤트웨이 존슨. 그는 제레미와 함께 포네시아에 침입을 한 뒤 차량과 총을 훔쳐 도주했고 포네시아의 시신을 유기했을 때까지 함께 있었지만 이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레미는 조슈아를 텍사스의 한 편의점에 내려준 뒤 뉴멕시코주로 향했던 거였습니다. 조슈아는 이 사건으로 1급 침입과 절도, 공모 및 1년의 총기 혐의로 기소되었죠. 또한 제레미는 체포 당시 입었던 부상을 핑계로 몇 개월 동안 재판을 연기하다가 끝내 2025년 1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절도와 폭력으로 절여진 인생을 산 한 사람 때문에 평생 시민을 위해 일해온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스틴 해역연관은 동료들에겐 듬직한 친구였으며 가족들에겐 자랑스러운 남편이자 아버지였는데 해역연관의 아내는 그의 사망 당시 셋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죠. 포네시아 또한 가족들의 사랑은 물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구급대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생을 바쳐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이 연기됐기 때문에 아직 형은 구형되지 않았지만 부디 그가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길 바랍니다.